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거야? 그 인간은 널 버렸어. 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썼다고. 그런데도 넌 그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충견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거야. 닥쳐.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난 내 조언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알고도 그러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너무 잘 알아. 어차피 변하지도 않을 인간한테 기대 걸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언젠가 나아질 거야 같은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거잖아. 그럼 넌 평생 증오에 갇혀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넌 강한 게 아니야. 무서. 넌 그냥 겁쟁이야. 자기 감정조차 제대로 마주할 용기도 없는 겁쟁이. 겁쟁이라고? 그래도 너처럼 가망도 없는 인간 앞에서 무릎 꿇고 동정하진 않아. 우리는 종종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족이 상처투성이가 되면 어쩌지?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만지기만 하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자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청산하고 그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실제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오랜 세월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 한 사람은 떠나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항상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에 직면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참는 어머니, 금이 간 어린 시절 한 아이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랐다. 하지만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불굴의 눈을 가진 소녀,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소녀, 그러나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그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안도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용서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만에 나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후회했지만 감히 고개를 돌리지 못했던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만약 내일이 부모님과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부산 출신이 아닙니다. 제 고향은 경상북도 작은 읍입니다. 겨울이 되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집집마다 가난이 따라다니죠. 내 어린 시절은 김치와 찬밥만 있는 밥과 아버지의 외침과 어머니의 참는 눈빛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오래된 동나무집은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시 지붕은 방 구석구석까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겨울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나를 품에 안고 마른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그녀 자신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는 성급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가족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아버지는 자주 술에 취해 화를 내며 집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항상 긴 소매 뒤에
숨겼던 어머니의 팔에 있는 멍들, 끊임없는 말다툼, 배고픈 날들,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초 추운 저녁, 광안대교 기슭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숙자를 보고 그 모든 기억이 어제처럼 되살아났다. 그날 나는 긴 하루의 작업 끝에 가게를 잠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주위로 외투 틈으로 한바탕 윙윙거려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나는 목도리를 질질 끌며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거리는 그다지 붐비지 않고 몇 명의 보행자만 있고 모두가 지독한 주위에 서둘러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딱딱한 표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중년의 남자를 보았다. 그의 앞에는 빈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빵 몇 조각이 담긴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옛날 아버지 나이와 비슷한 것 같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선명하고 눈은 움푹 패인 채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쩐지 그 순간이 내 심장을 조이게 했다. 비록 낯설지만 그 이미지는 제가 수년 동안 묻어두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날 집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사기 위해 조용히 은화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늦은 밤 술 냄새가 진동하고 슬프면서도 견딜 수 있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지만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박한 희망은 여전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의 따뜻함을 갈망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조용한 아이인 내 자신을 기억한다. 나는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약간의 증기를 끌어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다.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유일한 지폐인 10,000원권을 만지작거리며 저녁을 사려던 참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고 내가 본 적이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다리는 움직일 수 없다. 쓰라린 느낌이 내 심장을 계속 조여왔다. 마침내 저는 다가가서 그 앞에 놓인 종이컵의 지폐를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순간 나와 마주쳤다. 잠시 동안 하지만 저는 놀라움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름 부를 수 없는 감정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함, 슬픔, 혹은 공허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이 그를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추운 겨울밤에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돌아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계속 걸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내 소박한 아파트의 작은 침대에 앉아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계속 궁금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녀의 삶은 덜 힘들었을까? 누군가 그녀에게 손을 뻗으면 조금이라도 더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무력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밤 그는 술에 취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우리 엄마를 여러 번 주먹으로 때렸다. 나와 여동생은 술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서로를 껴안는 방법밖에 없었다. 우리의 작은 집은 낡아빠진 지붕과 거친 길, 노란 가로등이 차가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대구 도시 외곽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만 자라면서 그 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제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웃들은 아마 다 알고 있겠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 당시 가정폭력은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이 집안의 일이라며 우리 같은 아이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지 마르고 연약한 아이일 뿐 어머니를 보호할 수도 여동생을 보호할 수도 없다. 우리 어머니는 인내심이 강한 여성이다. 그녀는 이 삶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말했죠. 참아야지.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가 15살이 되던 해 그녀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워본 적도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커서 술 냄새, 담배 연기, 채찍질 등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던 세월이 그녀를 서서히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병을 숨기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까지 나에게 말했다. 우석아, 너 엄마, 너 대신 여동생 잘 챙겨줘. 그때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다. 제가 15살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10살짜리 여동생을 돌봐요. 형제 둘을 부양할 돈을 벌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감히 울지 않습니다. 제가 울면 여동생도 따라 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후 추운 겨울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날 폭설이 내리고 하얀 눈송이가 지붕, 작은 골목, 앙상한 나뭇가지까지 덮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어머니가 언제 떠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싸움으로 얼굴이 망가진 채 길바닥 술집 밖에서 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바로 그날 밤 나는 약간의 물건을 챙기고 여동생의 손을 끌고 그 집을 떠났다. 아버지는 아마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는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떠나니? 내가 내 아버지다. 버릇없는 놈.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충혈된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동생을 끌고 아주 멀리 어두운 골목을 건너고 차가운 거리를 지나갔던 것만 기억나요.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15살 때 어느 겨울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대구의 거리에 폭설이 내리고 추위가 나와 여동생의 얇은 옷 겹겹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다. 초기에 나는 그녀를 근처 역에 데려갔다. 그곳은 긴 의자와 오래된 난로에서 온기가 조금 있는 곳이었다. 나는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방심하면 그녀가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더 나쁜 배고픔과 추위에 쓰러질까봐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았다.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작은 식당의 배달원을 신청했고 그 대가로 적은 봉급을 받았다. 제 여동생은 근처에 있는 자파상 할머니에게서 애정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거나 카운터를 청소하는 등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는 식당 주인이 준
오래된 빵 조각들과 할인된 도시락을 먹고 산다. 인생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매일 밤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 마음속에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노점상을 지나쳐도 술 취한 남자들이 테이블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나는 그가 너무 싫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 혈관에도 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결국 부산에 작은 편의점을 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다. 30살 때 대구와 옛 기억을 떠나 이곳으로 이사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거리에 위치한 이 상점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지만 나는 안정되게 살기에 충분했다. 저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과거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고 나는 이전 고통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삶을 가졌다. 김하영님을 만날 때까지. 하영이는 저희 가게의 단골 고객입니다. 그녀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늦은 저녁에 자주 와서 따뜻한 커피 한 캔과 작은 빵 한 상자만 사곤 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가 뭔가 망설이는 듯 들어오기 전에 항상 가게 앞에 한참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전화 화면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고 평소처럼 물건을 사러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그 갑작스런 질문에 어연실색했다. 하영은 말을 잘못했다는 듯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하영이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하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늘 회피해온 사실을 직시하게 했다. 과거가 실제로 사라진 적이 없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고집스럽게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영은 어느 겨울 저녁 나의 가게에 취직하러 왔다. 그날 바다에서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졌다. 내가 막 재고 조사를 끝내고 장부를 마감하려고 할 때 유리창이 켜져 있었다. 한 소녀가 들어와서 낡은 모직 수건을 목에 두르고 두 손은 추위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머뭇머뭇 말했다. 직원 채용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마 겨우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지원서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녀에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녀도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굳건한 눈빛이었고 나를 두렵게 하거나 을 구걸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나를 망설이게 했다. 나는 특히 내가 겪은 일 이후 다른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를 취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내가 그녀 안에서 내 자신의 이미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이는 손에 아무것도 없고 일하고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영이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모든 것을 매우 열심히 한다.
그녀는 청소를 꺼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는 날이 있어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매일 저녁 퇴근 후 기한이 지난 음식을 조금씩 챙겨서 서둘러 떠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다. 도시락, 빵, 유제품도 원래 아무도 먹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그녀가 필요하다면 나도 말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갈수록 그녀가 가져가는 물건의 양이 많아졌다. 단지 한 상자나 두 상자가 아니라 때로는 전체 주머니가 가득 차기도 합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일부러 마감 시간 후에 가게에 남아서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재고 조사를 하는 척했다. 하영이는 생각대로 조용히 음식 상자를 가방에 챙겨 넣고 지퍼를 채운 뒤 허겁지겁 걸어 나갔다. 나는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하영은 빠르게 걸으며 작은 거리를 가로질러 가까운 강변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가 어두운 골목을 돌자 나는 언뜻 여기가 내가 거의 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곳은 많은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이 모이는 오래된 버스 정류장 뒤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영씨 같은 젊은 여자가 왜 매일 밤 여기 오는지 더 알고 싶어요. 벽 뒤에 숨어서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하영이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노숙자였고 수척한 얼굴의 중년 아저씨들, 누더기 외투를 입은 백발의 할머니들, 심지어 5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까지 있었다. 하영은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어 그들에게 음식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도시락과 빵을 각자의 손에 넣었다. 한노파가 떨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하영아. 손자 덕분에 할머니는 오늘 굶지 않으셨다. 거기까지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음식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의심했고 심지어는 마주대하고 신문할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영이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비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일어서서 떠나려고 했다. 나는 황급히 어둠 속으로 숨어서 그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차가운 골목길에 가려졌을 때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다. 차가운 땅바닥에 가로등 불빛만 번쩍이는 광안대교 기슭의 적막한 밤중에 하영은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도시락을 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빠, 오늘 좀 더 멀었어요. 드세요. 그 남자는 너무 말라서 뼈가 덮인 피부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텁수룩한 수염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의 눈은 술로 몽했고 손은 더럽고 떨며 도시락을 받으러 나왔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메마른 피부에 있는 모든 균열을 똑똑히 볼 수 있고 씻지 않은 며칠 동안 쌓인 모든 얼룩을 볼 수 있다. 그런 사람, 또 하영이 아버님이세요? 나는 콘크리트 기둥 뒤에 조용히 서 있었고 심장이 두근거렸고 무언가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했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위해 아버지를 저주했다. 그런데
내가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녀는 이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도시락을 애지중지하며 그를 돌보고 있을까? 하영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는 그를 싫어하지 않나요? 분노도 원망도 없이 저는 하영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영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가 기한이 지난 음식 상자들을 조용히 모아서 가져갔던 때가 생각났고 겨울밤 그녀는 퇴근 후 서둘러 가게를 떠났다. 나는 그녀가 친절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가장 돕고 싶었던 사람은 쓸모없고 술에 취해서 집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남자였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깊이 박힐 정도로 손이 꽉 조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런 아버지가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심지어 딸의 희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제정신도 아닌데 그녀가 무릎을 꿇고 돌볼 가치가 있을까? 저는 15살 때 절교했던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가족을 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고문하는 것밖에 모른다. 나는 그가 너무 싫어서 그의 자식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하영이는 그 반대야. 그녀는 잊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거기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다가 떠날 수가 없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이 차가웠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을 깨뜨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영이는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손으로 도시락을 감싸 안았다. 잠시 후 그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고 너무 작아서 가까이 서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영, 죄송합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빠, 저 오늘 뜨거운 수프도 가져왔어요. 비난도 분노도 인내심도 없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아마도 이 아버지로부터 사과를 기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인생을 바꾸거나 다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그를 돌보는 것, 조금이라도 이 작은 도시락들 뿐일 것입니다. 그녀는 그 나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가 입힌 상처도 감수하며 영원히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동안 저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과거는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 그냥 일부러 눈 감고 있었어. 하영이가 과감하게 맞섰는데 저는 안 맞췄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서 있었는지 모른다. 하영이가 일어나서 떠났을 때 제가 아직 발을 땅에서 떼지 못했다는 것만 알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인가? 그런 일을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하영이가 광안대교 기슭을 막 벗어나자 나는 하영이를 한 구석으로 끌어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부산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수천 개의 하늘이 얼굴을 찌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추위보다 더 춥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몸부림치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나는 더 꽉 붙잡았고 눈빛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답답함을 숨길 수 없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내가 희생할 만해. 하영이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마도 찬바람 때문이었는지 뭔가 다른 것 때문이었는지.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나약함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할 뿐이다. 그녀는 나와 마주할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못해. 저희 아버지세요. 그녀의 말은 내 뺨을 때리는 격이었다. 나는 옅은 웃음을 터뜨렸고 불쾌감이 목까지 올라왔다. 우리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나는 속으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충분히 봤어요. 술에 취해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는 쓸모없는 남자. 그녀가 그렇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녀는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손은 마치 자신과 싸우듯 주먹으로 조였다.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목소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단호하고 강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심장이 조여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쌩쌩 불어와 약간의 차가운 증기를 쓸어내렸다. 멀리 어디선가 파도치는 소리, 불이 환하게 켜지는 광안대교에서 차들이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두 몽롱해졌다. 그 순간 하영이가 제가 몇 년 동안 쌓아왔던 벽을 허물어버린 느낌이에요. 나는 항상 아버지를 증오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근데 하영이가 저한테 그렇게 반문했을 때 갑자기 깨달은 게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날 위해 뭘 해주신 거야? 아니에요. 그는 내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기억만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그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유인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끊는 것이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하영이를 보면 확신이 안 서요. 하영은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난생 처음으로 내 과거에 의해 풍지에 몰렸다. 15살 때 떠나던 날 추운 겨울밤 제가 여동생을 끌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아버지의 비명 뒤에 남겨둔 채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근데 하영이 지금 보니까 하영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 그녀는 또한 등을 돌리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척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이 꽉 조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반박하고 싶고 그녀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만 어쩐지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영이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지만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 남자가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녀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원한에 사로잡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텅 빈 거리에 숨어있는 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불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아마도 저를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지금 제 마음의 공허함일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옳은가요? 그른가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해요. 그날 저녁 하영이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영 씨와의 대화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감히 마주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게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하영 씨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영원히 믿기지 않을 것 같다. 광안대교 기슭에는 밤이 되면 추위가 더욱 엄습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는 몸을 움츠렸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 남자의 익숙한 모습을 찾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딱딱한 표지에 웅크리고 앉아 다리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빈 술병이 그 옆에 굴러다니고 먹다 남은 도시락이 땅에 앙상하게 놓여있다. 나는 다가가서 심장이 뛰었다. 그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듯 여전히 술김에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그의 옷깃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강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영혼 없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앞에 그 남자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갑자기 나를 짜증나게 할 정도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은 흐릿하고 피곤하며 마치 오래전에 이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는 술로 목이 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 나는 한때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내도 잃고 하영도 잃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다. 나는 손을 더 꽉 쥐었고 내 안의 분노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 왜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느낌의 소리를 질렀다. 저는 변명을 싫어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허튼 소리일 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앉아서 나도 피해자라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기력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공허하지만 깊은 눈을 가진 나를 마치 내가 만질 수 없는 수천 개의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두렵기 때문이다. 난 자격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곤 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만약에 그도 후회한 적이 있다면, 그도 변화를 원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직면할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앞에 있는 그 남자는 더 이상 주정뱅이가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하영의 눈빛은 연민도 원망도 아닌 산더미 같은 눈빛으로 기억된다. 그녀가 이 남자에게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는가? 나는 손을 꼭 쥐어짜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얼마나 더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등을 돌리고 걸을 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만 알았다. 아버지도 후회하셨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나는 정말 알고 싶었다. 그 대결 이후 하영의 아버지는 술을 끊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영이 수년간 그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가 절망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변화는 나를 여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부산 정류장 근처 시장에서 작은 일거리들을 얻기 시작했는데 는 물건을 나르고 상점을 청소하고 때로는 할머니들이 무거운 야채 카트를 밀고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서 있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주 적은 돈을 지불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는 광안대교 기슭에 앉아 더 이상 술병을 들고 다니지 않고 대신 자신이 직접 살 수 있는 간단한 도시락을 들고 다닌다. 하영이는 여전히 그를 보러 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알아요. 그게 그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길 바라는 방식이에요. 하영이의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한 기억은 몇 년 동안 나에게 묻혔지만 이제 그들은 차례로 떠올라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모든 것은 15살 때 떠난 날부터 끝난 일이라고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틀렸겠죠. 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두고 온 곳이죠.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내가 싫어했던 작은 골목에 웅크리고 있다. 기와 지붕은 낡았고 외벽은 얼룩덜룩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썩은 나무 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마음이 착잡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약간의 흔적일 수도 있고 아직 시들지 않은 약간의 기억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고리를 비틀었다. 문이 잠기지 않는다.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어 아무도 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음을 증명한다.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한때 말다툼의 전쟁터였던 응접실로 들어가 나무 탁자 뒤에 숨었던 여동생과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터무니없는 분노를 참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었지만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나무 의자를 만졌고 거친 느낌이 나를 오싹하게 했다. 갑자기 오래된 책꽂이에서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지 투성이가 된 수첩이죠.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안 나. 손을 뻗어 그것을 내려 표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장부는 노랗게 변했고 종이 가장자리는 시간 때문에 구부러졌다.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더 뛰었어요. 간결하지 않은 조급하게 쓰여진 듯한 낙서들. 우서가 아빠가 보고 싶어. 아버지가 틀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멈췄다. 손가락이 부지불식간에 그 페이지 가장자리를 꽉 조였다. 제가 뒤집을게요.
오늘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아버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와 내 동생이 너무 보고 싶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 아버지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는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흐려진다. 아마 아버지의 것일 겁니다. 내 것일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아빠는 내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아. 아버지도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매일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린다. 딱 한 번만 널 보고 싶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계속 읽을 수 없다. 내 손이 떨렸다. 수첩을 가슴 속에 꽉 조였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아픔을 금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눈이 번졌다. 나는 영원히 그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도 후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과거가 나를 몇 년 동안 감금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모든 것을 슬픔으로 덮어두었다. 제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난생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먼 길, 부산의 한 작은 길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이 타일 위에 내려앉아 아직도 안개가 자욱한 길가에 서 있었다. 내 눈앞에는 낡아빠진 간판과 몇 개의 간단한 테이블 세트가 있는 무수한 노점 중 하나일 뿐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안에는 라는 광경이 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 구석에서 하영과 아버지가 뜨거운 수프를 함께 먹고 있다. 다리 밑에 노숙자 아버지에게 밥을 주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앉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누더기 남자가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오늘 하영이는 예전처럼 지친 기색이 없어 아버지 그릇에 음식을 한 입 다무며 살짝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술주 덩댕이가 아니다. 그는 면도를 하고 누군가가 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에 전보다 더 신이 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하영이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고 하영이는 뭔가 중요한 것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영이가 내일 또 사라질까 걱정 없이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지금이 바로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았고 가슴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왜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아플까? 나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영이의 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언젠가 하영과 같은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찾았던 오래된 노트가 생각났다. 휘갈겨 쓴 글, 후회하는 말은 결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눈물로 수첩이 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글귀가 생각난다. 죄송합니다. 우석 씨, 나는 몇 년 동안 그를 미워해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영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 아버지도 변화를 원하셨을 겁니다. 제가 기회를 드린 적이 없었을 뿐이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바다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배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가 저 어머니 제 가족을 위해 끼친 모든 상처를 즉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언젠가 내가 그의 무덤 앞에 설 용기가 생기거나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나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증오는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몇 년 동안 그 원한을 마음속에 간직해왔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저는 할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머니 저와 제 여동생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그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첩에 그의 휘갈겨 쓴 글씨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저는 그가 변화를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과할 기회를 기다렸을 것이고 나는 단지 그에게 그 기회를 준 적이 없을 뿐이다. 하영이의 아버지는요, 그가 정말로 영원히 변했을까요? 가족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았지만 누가 과거를 버리고 인생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언젠가 과거의 잘못에 무게로 쓰러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고개를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원망하며 보냈는데 한 번도 그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가족을 잃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항상 그가 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그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깨닫기 전까지 용서를 말할 시간이 있을까요? 더 이상 못 맞추겠어요. 나는 너무 많은 세월을 원망으로 흘려보냈고 돌아서고 싶을 때까지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누구도 이런 감정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